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의회가 재정절벽 협상안을 통과시킨 것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에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17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절반까지 깎아줬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치권이 복지수당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3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와 함께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환율 공포 문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환율 손익분기점은 각각 1,090.4원과 1,076.1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이 15개월 만에 1,07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수출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시황센터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2013년 뉴욕 증시의 첫 거래일은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안이 하원까지 통과를 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한 채 시작을 해서 장 마감까지 그 강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재정절벽 문제가 뉴욕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2012년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장중 내내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재정절벽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 호재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69%, 23.76포인트 상승하면서 1426.19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1% 넘게 뛰어오르면서 13,104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 2%나 급등을 했습니다. 3,019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유럽 가보실게요.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재정절벽 타결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악재도 있었습니다. 유로존 경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지루하게 계속됐던 재정절벽 협상 문제가 해결이 나면서 유럽 증시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85%, 109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6,007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000선 어제 상회를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각각 7,762 그리고 3,713.51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상승했는데요. 일본과 중국 증시가 새해 연휴로 3일까지 휴장한 가운데 나머지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더불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석 달째 확장 국면을 이어간 것 역시나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자세하게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7% 강세 보이면서 1395.18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2269선에 머무르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 2.89%나 뛰어오르면서 23,311선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떨어졌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1원 떨어진 1,063.5원 기록했습니다. 1,070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조금 있다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2013년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2일 급등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최근 2개월 보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 200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에서 하루 종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도 1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 안팎으로 진통을 겪어오던 재정절벽 협상안이 1일 오전 2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11시쯤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는데요. 이 합의안 통과 소식이 시장에는 충분한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유로존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절벽 합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2% 상승한 285.2로 거래를 마쳤는데 2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2%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소식은 원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1.30달러 오른 배럴당 93.1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는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12월 제조업 지수가 50.7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던 지난 11월의 49.5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확장세로 돌아선 것이고요. 블룸버그 통신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50.4도 웃돈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제품 가격 지수가 55.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51.5와 전월 기록인 52.5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고용지수도 48.4에서 52.7로 높아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석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신규 주문 지수는 앞선 11월에 50.3을 그대로 유지했고 수출 수준은 47에서 7개월 만에 고점인 51.5로 올랐습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집계한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4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53.6도 상회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신규 주문과 고용지수가 각각 54.7, 54.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하는 동시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글로벌 증시나 원유 가격 등은 재정절벽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6조 4천억 원 달러인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서 미 정부의 디폴트를 막으려면 의회는 2월 중순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절벽을 둘러싼 의회의 갈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나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국내 증시는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2013년 개장일의 이모저모를 박상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습니다. 2013년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013.7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2012년 종가보다 16.69포인트 오른 겁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미 상원 표결을 통과한 채로 시작했고 장중 하원도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1.71%나 오른 2031.10에 형성됐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한 관계로 증권주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올해 가장 먼저 열리는 빅 이벤트인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을 앞두고 전기전자 업종이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보조금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주와 12월 부진한 판매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주들은 소외됐습니다. 보험주들도 자동차 보험 적자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개장식 관계로 1시간 늦게 장을 열었습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코넥스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스닥도 과거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시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한 국내 증시, 이런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유럽의 주요 증시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 덕분에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에서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 상승한 6027.37로 마감했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2.19% 오른 7778.78을 기록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유럽 600 지수는 2% 상승한 28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제조업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됐습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6.1을 기록해 앞선 11월의 46.2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예비치였던 46.3보다 더 낮아진 것은 물론 기준치인 50선까지 밑돌며 17개월째 경기 위축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12월 제조업 지수가 50.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던 지난 11월에 49.5에서 크게 개선되며 확장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어제 시무식을 갖고 2013년 업무를 시작했죠. 주요 그룹 총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장 선도, 미래 선점 같은 1등 제품 1등 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장단께 대하여 할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시무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삼성의 앞날은 1등 제품과 서비스에 달렸다면서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품질 혁신을 통한 미래 선점을 강조했습니다. 질적으로 성장을 통해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여 중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화상 연결을 통해 그룹의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과 지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 가치 300조 달성과 국가경제 활력에 일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신년 화두로 시장 선도와 철저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장 선도 상품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올해 주요 그룹들의 경영 화두는 1등 생존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의지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강조해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불황이 지속되면서 유통업종의 경기 체감 경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인터넷 쇼핑몰만이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겨울 한파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파만큼이나 소매 유통업 체감 경기도 차갑습니다.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체감 경기는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과 6대 광역시 943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전망치가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8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만이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안방 쇼핑족이 증가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백화점의 1분기 전망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설 연휴가 예년에 비해 짧고 소비자들의 저가 의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의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은 도보 고객의 구매 횟수가 감소하고 영업 규제로 인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수 감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동여매고 있어 올해 소매 유통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정부는 기업 투자 심리와 침체된 내수 시장을 되살려서 소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랍니다. 유통업체들은 1분기 경영애로 요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을 1순위로 잡아 유통업계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기아차입니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박진희 차장님. 네,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관찰, 기아차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K9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얻지는 못했죠. 최근 기아차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증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다시 연결합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출근하셨어요? 네. 네, 일찍 출근하시네요. 자,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아차 어떤 이슈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기아차와 현대차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되겠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래서 경쟁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주가에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급격한 상승 랠리에서도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해외에서 계속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좀 싸늘한 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를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해외 자동차들의 수입 자동차들의 선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차와의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는 연속적으로 동시에 양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작년 후반부에 새롭게 출시한 K9이라든지 K7 그렇게 반응이 좀 신통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K5에 열강한 이후로는 신차에 대한 효과도 좀 많이 뒤처지고요. 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좀 호응을 좀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내수 시장의 해외 자동차들의 공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차에 대한 효과 부재 이런 부분들이 좀 기아차 약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와서 내수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아차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예. 환율의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IT 업종은 달러 약세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 달러도 지금 상당히 좀 약세인데 엔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모두 포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엔화가 어느 정도 조금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번 54,000원대 저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56,3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한 55,000원 정도 내외로
가격이 나온다라면은 일시적인 단기 바닥, 쌍바닥 형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는 하방 경직을 일정 부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억울하신 가격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나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55,000원 부분에서의 지지력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반등이 나와도 6만 원대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거래량까지 부진하다라면 한동안은 좀 횡보하면서 바닥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향후에 거래량의 증가라든지 엔화의 변화, 그다음에 환율의 변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를 좀 더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6만 원을 기본선으로 해서 강력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려준다라면은 시장에서 전체적인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금 수급적인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워낙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환율을 살펴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기아차 관련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지금 처음 뵙죠? 예,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지금 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이 되고요. 네네. 우리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 또 한면으로는 환율 때문에 지금 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 지금 1,070원 선이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1,063원대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환율 절상폭이 원화의 절상폭, 그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는 걸 우리가 원화 절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원화 가치 절상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폭도 가파르지만은 문제는 그 일본의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예. 엔달러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원엔 환율은 원엔 환율이 더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엔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1997년 전에도 제가 보니까 97년 전에도 우리가 원엔 환율이 23%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97년 금융위기 때 큰 원인이 되었고요. 2008년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이 유독 가장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예. 그것도 왜냐하면 바로 그 이전에 원엔 환율이 30% 정도 하락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벌써 이미 원엔 환율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이미 벌써 한 14% 정도 떨어진 데다가 예. 제가 요즘 급격하게 그 하락하는 속도를 보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하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을 예. 고려해 보면 아마 금년 중에도 여전히 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미 떨어진 폭 한 14% 정도 하고요. 예. 추가 하락하면 거의 한 30% 정도 전고점 대비 하락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전폭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입을 타격이 그만큼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이 분석을 좀 해보면 2000년대 후반의 그 금융위기라든가 네네.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이전에 원화가 굉장히 뭐 지속적으로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워낙 강세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워낙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또 뭐 어떤 위기가 시장에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팽배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위기의 패턴을 보면은 예. 9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원화가 한 900원대 한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고 외국인 그 투기 세력들이 한국의 외환 당국이 환율을 올리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일거에 돈을 빼나갑니다. 일거에 돈을 빼나가면서 바로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2008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한국은행이 그 통합 수합을 체결하면서 겨우
해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고 하니까 또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원화 가치 절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절상매도 환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 이익이 하나는 들어오면 일단 금리 차이를 먹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하면 우리가 한 3~4% 높으니까 예. 금리 차이 먹는 데다. 그다음에 금년에 원화 가치의 절상폭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벌써 외국인들은 15%를 먹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상하라고 들어왔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까지 갔다. 원화 가치가 너무 거의 그 상승폭이 절상폭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일거에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들어왔던 돈들 가지고 우리가 기업도 이제 투자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외환위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 이번에 좀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데 이 첫 해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첫 해 뭐니 해도 우리가 1997년도 겪고 2008년도 겪었지만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그냥 다른 정책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가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철저히 대비해서. 그래서 어제 박지원 기재부 장관도 지금 환율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방안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도 말로 갖고는 안 되고 처음에 보통 그 대응하는 방안이 처음에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구두 개입이 있습니다. 예. 구두 개입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제도 이제 변경을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두 개입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어제 1,060원 되거든요. 예. 그럼 벌써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금년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원화인 환율은 대개 어느 정도 그것도 한 10엔대, 100엔대 한 1,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전고점 1,400원 원엔 가던 것이 100엔대, 예. 1,000원대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 정도, 1,150원, 1,140원 가던 것이 1,000엔대까지, 1,000원 달러를 깨게 되면은 예. 이 충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책이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선물한 포지션을 규제하는 거, 예. 선물한 포지션을 이제 많으면 많아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 이걸 좀 줄이는 거. 이미 11월 달에 그걸 좀 줄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해외에서 단기 차입하는 걸 좀 빌리는 거, 예. 억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매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부과하는 건데 제가 이 세 가지 다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온 돈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채권시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굉장히 14% 부과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채권시장의 이자 소득에 대한 14%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주식시장에 현재 외국인들이 대량 좀 들어오고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가져가게 됩니다. 항상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 이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나라에 투기 세력이 가세하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위기의 원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기 세력이 벌써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1, 4분기나 상반기에 투기 세력이 가세했다가 이 투기 세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면 바로 빼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아마 역부족일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토빈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우리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일본도 무제한 양적 완화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우리도 떨어뜨린다. 이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역부족인 거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면서 약간 들어오는 걸 좀 폭을 좀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것은 국제적으로 다 이제 그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에요. 참 우리가 규모가 작은 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취약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직접 규제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컨센서스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국제적인 컨센서스라는 것이 지난번 작년 G20 회의에서 그 나라 환율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에는 자본 이동 관리 원칙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자본이 그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냥
방치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컨대 우리가 환율이 하루에 한 3% 이상 절상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두었다가 바로 발동하는 거. 이미 벌써 국회에서 토변세 도입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 발의 내용을 봤더니 심의 과정에 있습니까? 발의 내용 아니 지금 심의도 안 하고 지금 발의만 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평상시에는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가 환율이 3% 이상 급격히 절상되는 그런 급 변동기에는 추락 속도에 따라서 좀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아주 탄력적인 방안을 이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 늦기 전에 우리가 이미 벌써 위기를 2번이나 90년대 중반 이후에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빨리 되겠군요. 좀 도입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G20 회의도 그렇고 아시안 플러스 회의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 미국과 일본이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해대고 우리는 작은 개방 국가로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끔은 또 환율 조작국으로 저희를 또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하고 일본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미국 재무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 가능성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가 스몰 오픈 에코노미로서의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제 이제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요.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율 쏠림 현상 부채질할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항상 그 주가하고 환율하고는 이제 상반되는 움직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제 2030까지 코스피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가 거의 하반기나 금년 말쯤에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선행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벌써 이게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외국인들이 금년 한 중반쯤 돈을 빼나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 중반쯤 되면 환율이 원달 환율이 1,000원대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썰물처럼 또 투기 세력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뺍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주식 투자자금이 우리나라에 약 3천억 달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만 빼나가도 1,000억 달러 빠지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금이 한 1,000억 달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또 한 3분의 1만 나가도 400억 달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수님, 그 갑작스러운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작스럽게 그런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외환위기 겪을 위험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액이 한 3,400불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한 3,400억 달러 정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자금에 3천억 불, 채권 투자자금에 1,000억 불, 4천억 불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들어와 있거든. 이 중에서 뭐 한 1, 2천억 불 정도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급할 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 외채가 한 1,000억 불 정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 외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30%대로. 옛날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거든요. 단기 외채라는 건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외환위기 위험성은 없다. 외환위기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겪었지만 위기가 오기 전에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2008년도 겪었지만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해서 해결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중 간의 통화수합이 있고 한일 간의 통화수합이 있다가 한일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통화수합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아주 슬기롭게 금년이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외화 유동성 관리를 한미 간의 관계, 한중 일 간의 관계를 정치적인 관계를 아주 잘 해나가고 더불어서 그런 게 근데까지 손 벌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외국 자본 유입에 관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대책이 지금 긴요한 실정.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외환위기가 올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기업의 경쟁력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생산 기지를 외국에 이전을 해서 뭐 벌써 50% 이상의 생산 기지를 외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즉각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수출이 작년에 같은 5,500달러잖아요. 그럼 그 5,500달러는 해외 생산분이 빠진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만 5,500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삼성 같은 현대 같은 해외 생산 비중이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수출로 잡히지가 않아요. 예. 국내에서 생산 수출한 것만 5,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율이 예컨대 지금처럼 떨어지면은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수출은 제가 실정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원엔 환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원엔 환율이 한 10%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금방 한 5, 6%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 당장 금년에 성장률과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지금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면요. 대기업들이 그만큼 줄어들면 하청 중소기업이 뭐 한 4, 5천 개씩 딸려 있거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금년에 일자리 창출이 최대 하도고 위기 극복이 최대 그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각에서 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좀 떨어지는 걸 용인하자 하는 사람인데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미 물가는 1, 2%, 2%대로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그 수요 요인으로 이런 걸로 커버가 안 되는 무슨 식료품 가격, 뭐 채소 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게 환율 얘기하면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 초과상관 태우는 게 나니까 금년에는 어떻게든 첫째는 위기가 안 와야 되고요. 예. 둘째로는 일자리를 줘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교수님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올해 이제 경영 계획을 세우면서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좀 어떤 수치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현재 작년 2012년 평균 환율이 1,126원 정도였어요. 근데 금년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추정해 본 게 금년에 한 1,040원대까지 떨어져 평균 환율이. 평균이 1,040원 되면 중간에 낮을 때는 1,000원대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써 작년하고 금년하고 벌써 한 100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환율이 100원 정도 떨어지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벌써 순이익이 3조 원 정도 감소하고요. 현대차도 한 2조 원 정도 순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IT나 자동차가 벌써 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이렇게 벌써 10% 정도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벌써 한 5, 6% 이상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벌써 금년에 수출이 5,500억 작년에 거기서 한 5% 그러면 벌써 250억 달러죠. 그러면 그게 벌써 성장률이 벌써 한 0.2, 3% 타격을 줘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장 3, 4만 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고 지금 원화가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시간이 1분 채 못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결 방안 간단하게 좀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국인들의 ATM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환차익과 금리 차익을 누리고 그리고 주가 상승 이런 차익을 누리고 있다가 바로 반전돼서 빠져나가는 언제나 외국인들의 ATM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그러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빈세 같은 것도 좀 도입한다든지 해서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인들이 볼 때 아주 만만한 ATM국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외국 투기 세력이 좀 휘둘리지 않은 그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실물 거래는 인정하면서 투기 세력이 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최근 내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환율 문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대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성공 창업 노하우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창업 컨설팅 시간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창업 컨설팅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닭강정이라는 아이템으로 성공한 창업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성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 뵙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자, 올해 소개할 창업 아이템, 오늘 소개할 창업 아이템 닭강정. 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 치킨의 그 테이크아웃 시장이 크게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가격대가 한 6,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로 해서 테이크아웃 시장이 크게 열렸다가 예. 그 시장이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워낙에 치킨 원가가 높은데 아무리 테이크아웃이라 하더라도 너무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근데 닭강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1인 세대, 그러니까 싱글족들이 늘어나면서 예. 소량 구매 욕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소량에 맞는 타당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그 작년에 좀 급속히 확산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닭강정이 가지고 있는 시장성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앞으로 어느 정도 예.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인지. 공정에서 발표한 그 작년 치킨 시장 규모가 한 예. 5조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5조나 네, 돼요? 엄청난 규모죠. 닭강정은 엄청 먹어대는군요. 그러니까 치킨 전체 시장이죠. 아, 치킨 전체 시장이요? 시장이 예, 예. 5조 규모이고 그 치킨을 판매하는 어떤 매장수, 그러니까 가맹점을 포함한 매장수가 한 4만 개. 4만 개. 예, 그걸 하루에 한 150만 마리 정도가 팔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치킨 소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이게 재작년보다 더 올라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경이로운 일이죠. 근데 그 닭강정 자체가 이 전체 치킨 시장 중에서 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지금 뭐 5%에서 10%대까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싱글족이 점점 많아지고 예. 그리고 치킨의 테이크아웃 시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 치킨 그러면 뭐 배달 또는 호프와 관련된 안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테이크아웃 시장이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게 다시 이제 닭강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치킨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그 치킨 시장 안에서 닭강정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닭강정 전문점으로 성공한 사장님의 이제 성공 사례를 네네.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되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뭐 이제 소규모 매장 자체가 앞으로도 좀 인기가 있고 닭강정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매장이기도 하지만 또 예. 치킨 한 마리의 닭을 조리하는 공간보다는 저 작은 공간만 할애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매장도 한 10평 정도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매장이죠. 예. 근데 그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의료업을 하시다가 그 다시 이제 좀 약간 실패를 하시고 고민하다가 노원구에서 이제 매장을 이번에 차렸습니다. 예. 매장을 차렸는데 그래도 본사에 제가 요청을 할 때 좀 좋은 매장, 그러니까 좀 제일 잘 되는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1위 매장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1위 매장을 다녀왔는데 한 달 매출을 먼저 여쭤봤더니 1억 정도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이요? 예, 그래서 괜찮네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10위권에 몇 분이나 대한 일을 하고 계시던가요? 여기 혼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1인 본인 창업.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는 예. 종업원 한 명이 또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월 1억 매출에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한 2,200만 원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네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드문 경우인데,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게 본사에서 탑 10 매장의 매출을 제가 받아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가 다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작은 매장이면서도 그 단가 자체가 낮은데 워낙에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포장이라든지 예. 조리 자체가 그 상당히 그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어떤 포장 개수, 조리 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장점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이크아웃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입지가 네.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닭강정의 입지는 그 본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또 예. 좀 조사를 해봤더니 주택가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가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 상권보다는 집에 뭐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쌓아간다든지 또 야간 테이크아웃이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야간에 뭐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사이에 테이크아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택가 시장이 유리합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도 그 주택가 밀집 지역에 지금 노원구 중에서도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고 또 운 좋게도 그 근처에 뭐 은행도 많고 예. 그리고 또 그 관공서까지 옆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7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가 가장 큰 그러니까 매출이 있습니다. 퇴근길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예, 그 보면 약간 되겠네요. 늦은 퇴근 시간에도 사실 이제 들리기가 좋은 시장인 거고. 네네. 많은 닭강정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 보셨을 텐데 네네. 조금 전에 소개하신 네네. 그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죠? 월 1억 정도 매출. 월 1억 정도 네, 매출 그렇습니다. 올리는 그 가맹점에 가서 네네, 네. 뭔가 좀 다른 가맹점과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매장 자체가 일단 기본에 충실한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이
작지만은 그 적은 매장일수록 조리 공간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예, 예. 상당히 청결한 매장이었었고, 그리고 본사의 시스템을 좀 보니까 이 닭강정 그러면 보통 이게 굉장히 단맛만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다양한 그 메뉴 개발에 성공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메뉴 개발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본사에서 아무래도 좀 더 전문화된 연구. 지금 닭강정 관련되는 프랜차이즈는 한 몇 개 정도? 지금 꽤 존재하고 많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만 한 15개 이상 되니까 꽤 많이 이제 늘어나고 굉장히 있네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을 할 때 그 닭강정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기존의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2 브랜드를 예.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브랜드를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자체가 이미 안정되고 예. 또 제품 개발에 노하우가 있는 어떤 치킨 브랜드에서 많은 제2 브랜드가 좀 더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성공한 메뉴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이번 그 가마로 강정이란 요 브랜드도 보니까 실제 그 단맛을 좀 지향을 해가지고 예. 약간 뭐 매콤한 맛이라든지 그리고 좀 고소한 맛 이런 다양한 메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실제 원래 닭강정 본연의 메뉴보다는 신제품 메뉴의 어떤 판매 비율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메뉴 개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솔깃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게 창업 비용 얼마나 됩니까? 네, 그 10평 매장이니까 예. 사실은 뭐 인테리어 비용도 이렇게 굉장히 낮죠. 그래서 총 비용을 이분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이 한 4,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4,400만 원이요? 네네. 예. 그 가맹비도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뭐 보증금, 교육비, 인테리어 다 해도 한 2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창업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우려할 것은 이 저렴한데 또 그 이렇게 큰 매출 사례가 있다 해서 무작정 사실은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주택상권에 적합한 브랜드일수록 예.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마련입니다. 이 노원구만 하더라도 워낙에 또 학원도 많기 때문에 학원이나 직장인들이 밤늦은 시간에 퇴근 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학원이 많거든요. 많군요. 네네. 예. 근데 이게 그런 경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매출 수준 자체를 보통 어느 이런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는 1,500만 원 정도 이상을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매장 운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권하고 반드시 맞는지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입지, 상권을 그렇습니다. 보고 네네.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개가 넘는 지금 닭강정 관리전 프랜차이즈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네.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네. 본인의 네. 사업에 맞는 거를 고를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뉴가 중요하고요. 그 메뉴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고른다라기보다는 실제 본사의 그 메뉴 믹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1년 동안에 어느 메뉴가 어떻게 많이 팔렸는지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사실 그걸 제공하지 못한 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본사들은 그걸 제공을 해주는데 신제품 개발의 성공률 자체가 예. 적어도 신제품이 출시된 그 기점으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20% 이상은 신제품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를 보여준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닭강정 가게를 오픈하다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이 메뉴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닭강정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할 때 예,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 대부분의 것들이 다 지원이 되나요? 예, 일단은 기본적인 그 식자재 외에도 예. 부자재 물품들 같은 경우를 뭐 본인이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이제 이 브랜드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6번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서너 번 배송을 하는데 여기는 좀 식자재 자체를 신선하게 해야 된다는 모토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배송을 해주는데 이런 배송 체제 자체가 그 본사 포스에서 또 쉽게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적으로 판매량을 잘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한 2, 3일 전에 재고를 미리 발주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쉽게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팔리는 시간대라든지 많이 팔리는 메뉴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공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포스를 통해서요. 이런 걸 통해 본사가 또 슈퍼바이징을 적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본사와 거래하는 것이 좀 안정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남서울대학교 전하성 교수와 함께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한파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참 추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건강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출근길에 두툼한 거 좀 잘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